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도형 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수학에서 도형 영역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평면도형의 개념, 그 다음에 입체도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간감각에 대한 내용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지도하실 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은 많이들 다루고 있지만 이 공간감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하실 때 결국 도형 영역에서 가야 될 교육의 방향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공간감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공간감각에 대한 것도 많이 좀 강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찰을 통해서 둥근 모양, 네모 모양 이런 것들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형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물의 속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양이나 크기, 위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형에서 보면은 일반 사물들은 색깔도 있고 뭐 단단하기도 있고 뭐 무른 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양이나 크기, 위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도형을 구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입체도형에서 이제 뭐 바닥에 닿은 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밑면이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입체도형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모양, 크기, 위치를 먼저 기억해 두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평면도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면도형은 여러분들이 평면도형을 접근하실 때 제일 먼저 접근해 주셔야 될 개념이 각과 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면도형에서 각의 개념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변의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각과 변에 대한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는 꼭 각과 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찾아서 분류를 해보는 작업 쪽이 문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과 변을 중심으로 평면도형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 각에서 보면 애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지도하실 때 각과 변이 중심이 되는데 보통 개념 지도하실 때 각과 변이 되다 보니까 직사각형은 정의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정의와 성질을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정의와 성질을 구분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의와 성질을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의와 성질을 지도하실 때에는 이런 방법을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이걸 놓고서 지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네 각의 크기가 같았을 때 이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직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재어보게 한다든가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게 한다든가 실제로 4학년 같은 경우는 수직과 평행의 개념을 배우는데 수직과 평행의 개념이 변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의 성질에서 도형의 성질을 지도하기 위해서 수직과 평행을 도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사각형이 평행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선을 그려보게 한다든가 이런 활동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형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형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삼각형을 이야기해 볼까요? 삼각형 그러면 정의가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는데 과연 이 안쪽에 있는 영역과 이 선분과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세 가지를 했을 때 과연 이 안쪽도 삼각형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지 알겠죠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서도. 근데 문제는 이 안쪽이에요. 이 안쪽. 정의가 보면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저 안쪽은 삼각형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안에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된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부도 삼각형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하는 5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지도하실 때에도 분명히 아이들한테 3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삼각형인데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것도 삼각형에 포함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그런 관찰을 통해서 또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인데요. 3학년 아이들 원 배울 때 상당히 아이들이 이 컴퍼스를 처음 조작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지도하실 때에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아이들 지도해 보시면 아이들이 원을 잘 못 그려요. 컴퍼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처음 지도하실 때에는, 그 원을 지도하실 때에도 반지름의 길이가 약 10cm 정도, 10cm 내외 정도 되게 해서 원을 그리게 한 다음에 점차 그 반지름의 길이를 작게 해서 그리게 하고, 또는 크게 해서 그리게 하는 그런 작도의 지도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을 작도하면서 원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작도 지도하실 때 보면 이 왼쪽 도형 같은 경우는 중심을 지나고 있고 이 오른쪽 도형 같은 경우는 중심을 더 멀리 갔어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아이들한테 직접 원을 작도를 하게 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2개의 원을 작도했을 때와 원의 중심을 지나서 작도했을 때 또는 원의 중심이 닿지 않게 모자라게 작도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직관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작도해보고 그려보고 하는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컴퍼스로만 그리기가 조금 아이들 실내에서 하기 힘들다면 운동장에 나가서 끈을 하나씩 주고서 한 사람이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돌아가면서 직접 원을 한번 그려보게 만든다면 그런 활동들은 아이들이 원의 개념, 반지름의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실내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해서 종이 위에 컴퍼스만 가지고 작도하는 것보다는 가끔 한 번씩은 운동장에 나가셔서 실제 끈을 주고 실 같은 걸 주시고서 한번 원을 그려보게 한다면 원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마름모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한다. 그다음에 마름모의 아이들한테 성질을 이야기해 보면 마름모의 성질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다 이런 성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의와 성질을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지도하실 때에는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관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찰을 시키시면 아이들은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사각형이라는 말을 할 것이고 또 자를 주고서 이 길이를 직접 재어봄으로써 아이들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구나, 또 네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OHP 필름에다가 같은 사각형을 똑같이 뜬 다음에 돌려가면서 각의 크기를 대어본다든가 또는 변의 길이를 되어본다든가 해가지고 실제 실험이나 실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의와 성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성질이 있는데 정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이 마름모라고 하는 속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마름모 같은 경우는 변이 선분이 4개이니까 4개이고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 있고 이러지만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로 딱 압축을 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요. 성질은 이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관찰하고 실측하고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성질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방법으로 지도하시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도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정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질을 학습할 때에는 그래서 꼭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알아내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뤄주고 있지 않지만 직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만
성립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농구공 위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내 가의 크기를 재어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초등과정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 실험해보거나 활동해보지 않고 그냥 암기식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암기식으로 외웠을 때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이 도형 파트를 지도하실 때에는 아이들과 항상 활동을 직접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서 정사각형이 몇 개냐, 보통 아이들 지도하실 때 뭐 작은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그려가면서 개수를 파악하게 지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사각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느냐를 아셔야지 돼요. 아이들한테 직접 정사각형의 성질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가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지만 아이들이 직접 그 성질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봄으로써 꼭지점끼리 이은 정사각형의 이 꼭지점끼리 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아이들이 실제 활동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 점종이로 주어진 문제에서도 얘가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쪽 사각형에서도 같아지는 성질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에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단순하게 개수가 작은 정사각형이 몇 개, 뭐 큰 정사각형이 몇 개,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정사각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성질을 문제의 풀이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도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평면도형 파트에서는 분명하게 그 개념을 짚어주시고 그 개념을 통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입체도형인데요. 이제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에서 크기와 그다음에 위치, 모양 이걸 따진다 그랬는데 입체도형은 이제 위치까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크기하고 모양만 따지는 게 아니고 위치, 위에 있느냐, 바닥에 닿았느냐, 옆에 있느냐 이런 위치까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입체도형 파트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게 되죠. 그다음에 입체도형의 기본 도형은 직립면체입니다. 직립면체. 각기둥에서 직립면체를 기본 도형으로 해서 정립면체로 확산이 되고 나중에 구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밑면과 옆면이 사각형이고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만 했을 때에는 이 7번 도형을 보시면 밑면하고 옆면 이런 것들이 사각형이에요. 그럼 얘도 분명히 직립면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직립면체는 분명히 6개의 면이 있고 6개의 면 전체가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이 말로만 했을 때 밑면과 옆면이 사각형이니까 또 평행이니까 직립면체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런 정의들, 도형의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의 꼴인데요. 여기도 보면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정육면체는 옆면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입체도형이지만 평면도형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또한 직육면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도형의 개념을 가지고 입체도형의 개념도 정의를 지도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형태의 문제들이 이렇게 대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대화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수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 전달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고 나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출제되는 경향들이 이런 대화 형태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들을 찾아내서 어떤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개념이 옳은 개념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항이 아이들이 창의성을 알아보는 문항인데요. B의 도형의 특징, 이 도형의 특징을 알아내서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는 문항입니다. 먼저 딱 보시면 각뿔이겠죠. 삼각뿔인데 각뿔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당연히 사각뿔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각뿔의 개념에서는. 그 다음 삼각형의 면을 가졌어요. 옆면이나 바닥에 닿은 면이나. 그랬을 때 삼각형의 면이라는 특징을 가졌을 때 G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면이 4개라고 했을 때에는 같은 개념이 나오는 게 없나요? 없네요. 4개 C. 얘가 면이 4개네요. 그죠? 원기둥을 바로 자르는 거. 면이 개수가 4개죠, 얘도. 물론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게 면 그러면 아이들은 공면은 또 면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아이들의 그 사고 방법이 곡면도 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면의 개수 따진다면 4개가 될 거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다.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면 당연히 뭐 지하고 똑같을 것이고요. 또 바닥에 닿은 면이 얘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다각형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본다면 많아지겠죠. A도 가능해지고, 사각형이니까 다각형일 것이고요. E도 가능해지고, 그죠? G도 당연히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자르면 이 바닥에 닿은 면과 합동은 안 돼요. 하지만 평행하면 돼요. 크기가 다르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잘랐을 경우 밑면하고 평행이지만 크기는 다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본인이 어떤 그 도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본인이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찾아보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아이들한테 우유곽을 주고서 우유곽을 이렇게 자른 거를 비스듬한 이런 도형들, 과연 이런 도형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기둥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6학년 아이들한테 우유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어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도형이 나와요. 그럴 때 분명히 얘도 기둥은 기둥인데 교육과정에서는 옆면을 분명히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기둥이라고 배워요. 근데 얘는 옆면이 평행사변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얘를 기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던짐으로써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을 가지고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한번 탐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한 기둥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차이점이 무엇인지 관찰해서 비교해보게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보면 원기둥의 전기도를 지도하실 때 옆면은 항상 모든 교과서 문제집이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한 번이라도 원기둥의 전개도를 만들어가지고 옆면만 띄어가지고 한번 잘라보는 활동을 했다면 전개도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얘를 옆면을 해가지고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면 당연히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겠지만 얘 또한 전개도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잘라보면 아이들한테 이 평행사변형 모양을 주고 얘가 이 전개도가 원기둥의 전개도로서 맞느냐 틀리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을 해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옆면을 한 번이라도 잘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전개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옆면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요.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고의 확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 직사각형을 다시 또 여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합해졌을 때 원기둥의 전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른 거고. 그래서 이 전개도 지도하실 때에도 아이들이 전개도를 지도하실 때에도 아이들에게 고정화된 사고 그냥 애들이 맨날 봐왔던 그 문제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사고 능력은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르치시는 분들이 교재 연구를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좀 깊게 공부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도 그릴 때에도 그 모는 종이에 주고서 그리게 되는데 전개도 그리는 방법을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길이를 정확하게 재서 맞닿는 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릴 때 바닥에 닿은 면을 중심으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닿은 면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옆면을 중심으로 그릴 것인지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시고서 아이들한테 전개도를 그리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 감각인데요. 초등교육 과정에서 공간 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쌓기나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 감각에서 보면은 이 쌓기나무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쌓기나무를 쌓아놓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쭉 360도 회전하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야 되냐면 쌓기나무가 쌓인 뒤쪽은 얘보다 한층 낮은 거,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한층 낮은 부분까지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쌓기나무를 놓고 이 색칠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빼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딱
사과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얘보다 한층 낮은 거, 얘가 지금 2층이기 때문에 1층 부분에 하나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문제만 풀어서는 되지 않아요. 직접 쌓기나무를 쌓아보고 눈으로 돌아가면서 확인을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실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쌓기나무 한층 있는 거, 최고 높은 층보다 한층 낮은 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잘 지도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 빠져나간 부분을 그리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일반 모른 종이를 주면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에 십자 모양으로 한번 더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주고서 아이들한테 그리게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쉽게 그립니다. 이런 쌓기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쌓기나무를 그리는 지도 방법도 일반 모른 종이가 아닌 안에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 모른 종이의 형태가 좀 다른 걸 주면 아이들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체도형 하실 때는 그 이 쌓기나무 모양을 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도해 주시고, 아까 그 이 문제에 보면 이 부분 2층이었기 때문에 1층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지 돼요. 이번 교육과정에 보시면 또 이거 같은 경우 연결 큐브가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보면 연결 큐브도 많이 팔고 있는데, 연결 큐브 가지고 뭐 이거 대화형 문항이거든요. 연결 큐브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4개로 연결 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추론해 보는 거예요. 유추해 공간 감각을 기르는 거죠. 그럴 때 4개로 만들건 3개로 만들건 항상 하나 적은 개수,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먼저 조작 활동을 시켜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4개가 됐을 때에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아이들 요즘에 보면 교구, 수학 교구가 참 많이 시중에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항 중심이 아니라 실제 활동 중심으로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결 큐브를 주시고서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돌려보고 뒤집어 보면서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크기와 위치와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도형행위에서. 그럴 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거나 돌리거나 어떤 위치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러한 활동들은 전부 다 뭘 통해서 가능해지냐면 직접 활동을 해야 되만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하실 때 물론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아이들이 10명에서 10명씩 되다 보면 또 나가야 되는 진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영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실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형 파트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실제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재 연구를 좀 미리 하셔가지고 이런 교구들을 간단히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나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형 파트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도형과 다음에 강의할 측정 영역 부분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측정 영역 강의를 하면서 도형 파트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